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오늘은 주식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한국의 코스피 지수, 한국의 주식시장이 2025년도 정말 크게 상승했습니다. 제가 글로벌하게 지수하고 비교해 보니까 거의 40%포인트,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올해 연초 대비해서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한 65% 정도 상승했는데 글로벌에서 다른 평균 지수는 한 30%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랬더니 40%포인트 정도가 상승한 거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크게 상승했다. 저도 주식시장에서 한 20년 가까이 있었는데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단기적으로 한국의 증시가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한 거는 처음 경험해 본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보시면 올해 이렇게 4천이 넘어서고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는데요. 2025년 4월에 이 지수가 2294가 올해 저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점 대비해서는 한 80% 넘게 상승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속도도 빨랐고 상승률도 높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한국의 주식시장이 오르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좋으세요? 좋다는 분도 있고 뭐야 이렇게 올랐는데 나는 왜 내 계좌는 이러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사실은 조금 더 큰 문제,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과연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승했을 때 좋기만 한 걸까? 사회적 문제는 없을까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좀 고민해 보고 싶은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최근에 발표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통계에 의하면 순자산 분위별로 주식, 채권, 펀드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평균적으로 가계로 이제는 그 지표를 나타내는 그런 통계 수치입니다. 잘 보시면 5분위 쉽게 말해서 순자산이 많은 가구는 주식, 채권, 펀드를 평균적으로 7,5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투자해놓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1분위는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거나 순자산 비율이 순자산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구는 주식을 얼마나 투자해 놨냐면 74만 원 투자해 놨다고 합니다.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거의. 예. 그래서 굉장히 자산의 격차가 특히 주식 관련된 자산의 격차가 크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제 뭐 한 1,400만 명, 1,500만 명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투자한다고 말은 실제로 하지만 그 금액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 주식 투자 좀 해라고 말하시는 대부분 사람들은 한 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미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가구는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계속 오르고 예를 들어서 올해도 벌써 4천이 됐는데 80% 오른 거예요. 그다음에 내년에 예를 들어서 5천이 가고 뭐 6천이 가고 이렇게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빈부의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은 확대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왜 이런 무거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냐면 사회적으로 주식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뭔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인식의 변화 또 어떤 규모의 그러니까 투자 규모의 증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야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게 사회적으로도 또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런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당위론적인 관점이지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조금 더 의미 있게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하고 또 규모도 늘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선 가져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과정을 이미 많은 나라들이 겪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의 이런 불평등 문제를 다른 나라들은 과연 어떻게 해소했을까? 그리고 그 해소 과정을 통해서 주식시장의 상승이 가계의 소득이라든가 가계의 자산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미국을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자본주의 세상의 자본주의 국가들의 기본적으로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 거냐면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거의 뭐 기원년부터 자본주의의 일종의 세전 자본 수익률과 세계 경제 성장률을 비교한 이 그래프거든요. 이게 피케티가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피케티가 조사한 건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자본의 수익률이 항상 어느 시대고 경제 성장률을 앞서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랄 만한 그래프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경제 성장률은 경제가 성장한 만큼 거기에 노동 수익은 비례합니다. 그렇죠? 경제가 성장하면 노동에 대한 쉽게 말해서 노동자들의 아니면 근로자들의 기여도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계 경제 성장률은 일종의 노동 수익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계속 한 번도 예외가 없이 자본 수익률이 노동 수익률을 앞서왔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빈부격차의 근원이 여기서 발생했다고 피케티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고요.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아니면 많은 정치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쉽게 말해서 돈을 벌고 자본을 가져야 돈을 버는데 그 수익률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보다도 항상 수익률이 앞섰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되면 빈부격차나 사회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항상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노동의 의욕이 저하되지 않습니까? 항상 돈으로 돈 벌고 뭐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내가 일할 필요 있냐? 그냥 회사 그만두고 나 임장이나 다닐까? 이런 생각들이 만연하게 되니까 사회의 발전이나 경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런데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어떤 방안을 여기서 제시하냐면 자본 수익에 과세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자본 수익률을 떨어뜨려서 노동 수익률하고 비슷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또 하나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본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그 재원으로 복지를 하면 일종의 빈부격차도 해소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최소한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타당하죠. 그리고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역사적인 사실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수많은 주장들, 그런 많은 주장, 그리고 오랫동안 그런 주장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왜일까요? 그건 뭐냐면 실제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런 현실 경제에 그렇게 과중한 세부담을 적용시킬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 받쳐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과세 막 하자고 그러면 그런 정치인은 당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치나 아니면 그런 어떤 정책이나 그런 공약들이 실제로 현실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빈부격차는 계속 커지고 경제적 불평등은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 이 격차를 인정하자는 거죠. 인정하자. 인정한 다음에 현실적으로 대안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자. 그건 뭘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노동 수익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 어떨까요? 모두 다 자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다 자본가가 되면 모두 다 이 자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가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평하고 세금 뜯자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자본가가 되는 노력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그게 주식시장을 통해서라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대출도 받아야 되고 자금의 여력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부동산과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참여가 용이하고 그리고 자본의 초기 자금이 되게 굉장히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주식을 통해서 모두 다 자본가가 되는 방식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어떤 그 방안이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발명해내는 게 아니고 이런 방안들이 미국엔 이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미 도입된 그리고 어떤 경제적으로나 철학적으로 경제 철학적으로 도입된 그런 방안이라는 거죠. 최근에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오르는데요. 밑에 보시면 거래량의 일종의 지수가 그러니까 흐름이 추세거든요.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어요.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고 있다고요. 물론 추세적으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전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의 주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오르면요. 아싸 하면서 엄청 팔아요. 장기적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르니까 나 안 팔래 더 오를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닐까? 예를 들어서 그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오를 때는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얘기가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서 외국인은 사는데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니까 가격의 상승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꼭 한번 기억하시고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2026년도가 굉장히 흥미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급의 이면에는 단순하게 막 이게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뭔가 확신이 있어야 그리고 뭔가 이유가 있어야 그게 아까 정치적 이유라고 정치의 이유도 한 가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뭔가 또 다른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다른 원인이 있어 이유가 있어야 내가 안 팔고 사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를 아까 제가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주가 상승의 때하고 이제 유사하게 보는 건데 그때 주가가 180% 올랐을 때 코스피가요. 그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고성장이 됐었죠. 중국의 고성장이니까 제가 그때 애널리스트 할 때인데 막 차화정이라는 종목들이 막 엄청 오른 거예요. 중국과 관련된 주식들. 기억나세요?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그다음에 2000년대 초중반이니까 1997년 98년도에 IMF 이후로 한국의 기업들이 그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구조조정을 끝냈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시기가 다시 도래하니까 기업들이 확 좋아진 게 또 하나의 원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한국의 주식시장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정치도 안정되고 기업들이 변화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고성장한다는 이슈가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엄청 산 거죠. 이런 삼박자가 맞춰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무려 180%가 올랐습니다. 저는 그런데요. 이 비슷한 상황을 2026년 이후에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중국의 고성장에 비견할 만한 AI의 분야가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AI 분야의 인프라 투자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기업들이 충분히 수혜가 가능하고 성장이 가능한 겁니다. 이미 반도체 D램이 없어서 못 팔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미 그 성장은 시작됐다. 그러면 중국의 고성장하고 비슷한 연결선상에 있는 거죠. 두 번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바로 주식시장의 정상화 과정. 그래서 상법이 개정하고 1차, 2차, 이제 3차 뭐 각종 제도 개혁들이 이제 내년도부터 또 시작될 텐데 이게 저는 IMF 이후의 기업의 구조조정과 비견할 만한 큰 변화라고 전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주주를 중시한 상법이 있었습니까? 처음으로 도입돼요. 엄청난 큰 변화죠. 이런 변화가 IMF 이후 구조조정이 기업이 완료된 것처럼 유사한 이슈라고 보고 있고 세 번째, 그럼 그것과 동시에 한국의 주식시장은 이머징 국가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이슈들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당연하게 들어오는 그런 시장이 예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게 그 상태하고 굉장히 유사한 시장의 변화.
2026년 이미 저는 시작됐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수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지수 많이 오른다고 생각해? 그 근거를 말씀드렸어요. 자, 요 편은요. 요 편은 그러면 뭘 사야 되느냐.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오르니까 당연히 여 뒤에도 있지만 이런 이제는 회사들에서 나오는 그래서 ETF를 지수 ETF를 이제 사셔도 돼요. 여기는 공교롭게는 이제 미국인데 한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ETF를 이제 투자를 지속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종목 투자는 뭘 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해 주신다면 조금 더 이제 오버롤하게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일단 주도주의 현황을 좀 볼게요. 이게 한국의 코스피 지수에서 주도주 현황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금리가 예를 들어서 완만하게 하락하고 일종의 유동성이 대폭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시장이 아니고 일종의 밸류에이션으로 측정되고 회사의 펀더멘탈을 보기 시작하면 실적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실적이. 그런 차원에서 실적의 가장 기본은 매출이겠죠. 그래서 이 주도주 중에 매출이 많이 증가하는 회사를 일단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좋은 겁니다. 반도체 주식이 내년도에도 매출이 증가하고 당연하게 그렇게 되면 이익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회사가 매출이 증가하고 그리고 어떤 회사가 좀 더 이어서 주도주가 될 건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술적으로 여러분 그게 시스템 반도체건 HBM이건 엄청나게 AI 반도체건 기술적으로 굉장히 나누지 않습니까? 상세한 걸 다 빼고 그리고 저도 잘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이게 반도체 관련된 각 회사의 매출인데 그게 D램이든 아니면 AI 반도체든 시스템 반도체든 어쨌든 반도체 관련된 매출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해드리고 그리고 ROE, 현금성 자산, 시가총액, PBR을 비교해드린 거예요. 자, 이 세 회사의 주식을 모두 다 살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 이 중에서 한 종목만 선택해야 된다면 선택하고 집중해야 된다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되죠. 제가 한국의 주식시장이 좋겠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종의 밸류에이션 측면이에요.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의 주식시장이다. 이머징 국가에서. 그렇다면 이 회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는 어딜까요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회사의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오른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식을 판단할 때 성장성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저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의미 있게 분석하시면 좋은 투자 종목을 선택하지 않을까? 제가 답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셋 중에서 뭐가 가장 저평가됐다고 보세요. 네. 이게 사실 2026년도를 또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 일종의 방향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2026년을 보실 때 상법 개정이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배당과 자사주 소각도 이제 실현될 거고 그다음에 정부나 아니면 거래소에서 PBR 개선 요구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 이슈도 시작되겠죠.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나쁜 기업이라고 하면 회사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나쁜 기업이라고 얘기한 건 일종의 나쁜 주식입니다. 회사는 너무 좋은데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주식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회사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시장이고 어떤 기간이고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빴던 회사가 좋게 변할 때요. 그럼 주가는 무조건 오릅니다. 그래서 전 26년도 한국의 주식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큰 이슈는 가장 큰 주제는 전 이거라고 보고 있어요. 나쁜 기업이 좋은 기업이 되는 걸 잘 찾아보자. 그러려면 먼저 뭘 찾아야 됩니까? 나쁜 기업이 뭐지를 먼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쁜 기업, 나쁜 주식은 뭐지?
회사는 좋은데 나쁘게 평가받고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 회사는 제가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합니다. 시가총액은 크지 않으면 그룹 회사는 아닌데 PBR이 굉장히 낮은 회사들. 그런데 PBR이 낮은 회사를 봤더니 자본의 이익잉여금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자산 중에서 이익잉여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회사. 그러니까 그동안 돈을 벌었는데 주주들한테 하나도 나눠주지도 않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봤더니 이익잉여금이 또 현금성 자산으로 엄청나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자산으로 쌓여 있다는 거죠. 진짜 나쁜 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그런데 이 회사가 대주주 지분율이 높습니다. 이걸 제가 제시드린 이유가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야 변화가 빨리 일어날 수 있다고 전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지분이 막 흩어져 있으면 변화를 일으키기에 굉장히 의사결정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대주주 지분율이 높으면 의사결정이 그래? 우리 회사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변화가 필요해? 상법이 바뀌었어? 한번 변해보자. 이렇게 마음 먹으면 확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한번 찾아보자. 그런데 봤더니 막 대주주라든지 아니면 회사가 횡령, 배임, 상속 등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평가를 못 받고 있던 거죠. 나쁜 회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를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고 이런 회사를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회사가 안타깝게도 기회라고 할 수 있나요? 어쨌든 안타깝고 슬프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진짜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를 다 투자합니까? 아니요, 불가능하죠. 그중에서 뭘 투자하셔야 되냐면 그 나쁜 회사라는 거를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변화의 의지가 시작될 수 있는. 그래서 6번이 가시는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나쁜 기업이라는 걸 알려야 돼요.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2026년도에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는 이 일을 할 겁니다. 나쁜 회사를 알리는 일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리면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고 변화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 나쁜 회사를 어떻게 알려야지? 라는 고민을 하는데 1차적으로 제가 나쁜 기업은 이제 공개하고 분석할 건데 그런 공개하는 작업을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하고 있거든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에서 공개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기업이 많은 건 알겠는데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상법을 아무리 바꾸면 뭐합니까? 기업이 안 바뀌면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그죠? 그럼 기업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주주가 돼서 바꿔야죠. 그 과정. 그런데 모두 다 알아야 되니까. 뭐를 알아야 주주가 되니까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그런 어떤 그 나쁜 기업을 알리는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새해에는 좀 해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공개를 여기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립니다. 결론을 좀 드릴게요. 저는 코스피 지수 상승을 높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ETF에 열심히 그동안도 잘 해오시고 계시죠. 좀 더 규모 있게 투자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진취적으로 이제 개별 종목에 투자를 늘려가는데 이렇게 성장성이 있고 성장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회사를 잘 찾아서 주도주 중에서 종목 투자를 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쁜 기업을 잘 찾으셔서 변할 수 있는 그리고 알려지고 있는 회사를 잘 찾으셔서 투자를 시작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